예, 지금부터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어떻게 정권을 수립해 나갔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웬만한 것들은 다 쳐내고 핵심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임용고시에도 그 정도만 나올 것 같고 핵심적인 내용들이요. 일단 미군정 이후에 해방을 했잖아요. 미군정이 들어왔고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만들어야 될까요? 일단 헌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헌법은 누가 만들죠? 국회의원이 만들죠. 국회의원은 누가 만들죠? 그 만든 사람이 선거 통해서 만드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법위원을 먼저 만들었던 것이죠. 입법위원을 2년 임기로 만들었는데 이 만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야. 45명은 미군정에서 임명했었고 뭐 제대로 알기는 했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45명도 역시나 뽑는 사람도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 뭐 이전에 일제시대 때 대부분 다 주민등록증 말소시켜 버렸는데 있는 사람들 대부분 친일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나이도 되게 높이 잡았고 왜냐하면 좌익들이 어린 애들은 좌익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된 우익들 그리고 정부의 협조할 만한 사람들 25세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입법위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정 45명 간접 선거를 통해서 45명 후다닥 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을 사람들을 먼저 뽑아놓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뭘 만들어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선출해 놓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국회의원들이 뭘 할까요? 국회의원들이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헌법을 만들어야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입법위원 선거입니다. 최초의 선거였었죠. 어쨌든 그러나 최악의 선거였습니다. 여성도 투표권을 주지 않았었고요. 대부분 남성들이요. 그리고 나이 제한도 있었고요. 23세로 결정했었는데 젊은이 좌익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요즘 몇 세죠? 18세인가요? 19세인가의 선거권을 주는데 23세 맨 처음에 25세였는데 그나마 23세로 내렸나 봐요. 이렇게 준다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것이죠.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얘네들을 투표권도 주자라는 식으로 돼버린 거니까 제대로 된 선거가 아니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재원이 국회 선거법 때는 훨씬 내려갔네요. 그리고 자필 서명이었다가 기표로 바뀐 것도 그렇고요. 자, 입법위원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남한에서만 단독 선거라고 했었죠. 그렇죠. 인구 비례에 의해서 유엔에서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거부를 했겠죠. 인구도 띄엄띄엄 있는데 똑같이 선거하면 되겠냐 안 되겠죠. 그래서 남한만의 총선거로 이루어집니다. 남한만의 총선거에 의해서 누굴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남한만의 총선거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던 거죠. 근데 지금 미군정에서 쌀비급표 나눠주고 투표인 선거인 등록 완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한민당 계열이 다수일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소장파 의원들이 포진을 했었나 봅니다. 개혁 법안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개혁 법안이라는 게 뭐 있을까요? 일단 재헌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친일파들이 일제시대 때 부역하던 놈들이 와가지고 지금 설치고 있단 말이죠. 국회의원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도 있고 얘네들 잡아 가다 둬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반민특위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할까요? 반민특위만 농지개혁해야 되겠죠. 지금 임자 없는 땅도 많고 지주들이 너무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친일파들이 너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에서도 토지 개혁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토지 개혁을 하자라는 식으로 개혁을 완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헌국회에 아까 한민당 계열이 많이 뽑혔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소장파 의원들이 꽤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다분히 들어가 있던 것도 바로 이 소장파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 뽑아놓은 다음에 누굴 뽑아야 돼요? 대통령을 뽑든지 뭐 수상을 뽑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를 하나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민당 쪽에서는 대통령 뽑자. 근데 권한을 너무 많이 주장하는 대통령을 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당이 아닌 소장파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말고 딴 걸로 가자. 내각제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어,
결국은 대통령제로 갔나 봐요. 그래서 1시간도 안 되는 선거로 정경 발표도 없이 이승만이 임기 4년에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정부 수립 대통령으로 뽑혔으니까 정부 장차관들 만들고 그래야 되겠죠. 일할 사람들 뽑고 조봉암 진보 당사권으로 발표를 들었지만 나중에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는데 조봉암을 국무위원으로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으로 당시에 평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재헌국회의 다음 과제는 뭘까요? 친일파 청산이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국회 불락지 사건으로 남노당과 내통한다라고 해서 불락지라고 지명해가지고 얘네들 초장파위원들을 쫓아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반민특위 국회에서 활동하는 그 다음에 고위직에 있는 친일파들을 몰아내는데 실패했겠죠. 다음 과제는 뭘까요? 농지개혁이었겠죠. 농지개혁은 뭐 뒤에도 설명을 해서 앞에도 설명했었고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는 뭐냐 하면요. 일정량 이상의 토지를 지주가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삼정본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토지를 일부 사람들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못 갖게 하는 건 무조건 뺐나요? 그렇진 않죠. 얘네들한테 뭘 줄까요? 지가 증권을 줍니다. 이거 증권이니까 이거 가지고 와서 네가 팔든지 말든지 돈으로 바꾸든지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주들의 가지고 있는 땅의 양을 굉장히 제한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그럼 얻은 땅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농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농민들이 그냥 나눠주나? 아니죠. 어떻게 해요? 수확량의 한 해 수확량의 몇 프로씩을 갚도록 했던 것이죠. 맨 처음에는 상환액을 125%, 보상액을 150%, 지주들에게는 수확량의 150%로 잡아놨는데 나중에는 150%로 동일하게 갔습니다. 이게 시간이 질질 끌다 보니까 지주들은 이미 다 팔아버렸던 거예요. 비싼 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해버리니까 미리 팔아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겁니다. 예. 자, 재헌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뽑아야 되겠죠. 50년에 다시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무소속 후보가 난립했었고 민국당, 그다음에 중도파 이렇게 양대 진영으로 나뉘었었나 봐요. 이승만은 중도파를 견제하려고 했겠죠. 당연히 자기네들 미국당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뽑으려고 했었죠. 근데 미국당이 졌나 봐. 그럼 미국당이 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지 기반이 없잖아. 당이 없어졌나 보다. 아,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유당을 이때 만든 거죠. 근데 자유당 만들고 자기 지지 세력을 보강하려고 했었는데 한국전쟁으로 전국이 급냉하게 됩니다. 일단 자유당을 만들었지만 아직 지금 2대 국회의원으로 뽑힌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구라 그랬었죠? 소장파 의원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었다 그랬었죠. 근데 이 소장파들이 많이 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혼자 대구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너무 많이 갔나 해가지고 대전으로 다시 빽했단 말이죠. 국회의원들은 아직 서울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열을 받았겠습니까? 사이가 좋을 수 없겠죠. 안 그래도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다가 국민방위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후퇴를 하게 됩니다. 국군이 후퇴를 하게 돼. 쭉 올라갔다가 후퇴를 하게 되니까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대부분의 남자들, 군대 안 갔던 남자들을 인민군들에게 다 뺏길 수가 있잖아요. 후퇴하니까. 얘네들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군대로 다 끌고 갔습니다. 17세에서 40세까지 징집으로 제2국민병으로 옛날로 치면 뭐 보충령인가요? 그런 걸 다 동원을 했던 거죠. 인민군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근데 동원을 했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먹여야 되는데 무기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열악한 무기 체계라든지 군복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추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5만 명 이상 죽어났습니다. 야당들이 이거 뭐하는 짓이냐? 이승만을 공격했겠죠. 사이가 안 좋아졌겠죠. 그 다음에 빨치산 제거. 어이구 잘못됐네요. 하면서 민간인들이 협조한다. 빨치산이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서 일반 700명이나 거창해서 죽여버립니다. 이거를 야당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게 상당히 걸끄러운 상황이 벌어졌겠죠. 이러다 보니까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잖아요.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다 보니까 이승만이 재선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중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중임이랑 더블 2번까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재선하기 위해선 직선제하는 게 좋겠다.
직선제 하면 잘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부정선거 하면 되잖아. 그렇죠. 갈등이 심하니까 이승만은 재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려고 제안을 했는데 졌어. 143대 19로. 터무니없이 져버렸던 것이지.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죠. 가두고 때리고 정적들을 공산당과 내통한다라고 공격을 했겠죠.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내세웠던 게 바로 통틀어서 뭐라고 할까요? 부산에서 일어났었던 사건들이라고 해서 부산 정치 파동. 버스에다가 국회의원들 데다 가둬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표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서 있는 것처럼 기립해서 다 보는 거죠. 표정들이 다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개헌안을 핵심적인 건 뭐죠? 자기가 직선제로 투표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근데 야당이라고 가만히 있었을까? 야당의 것 하나 들어주는 척 하면서 자신의 핵심적인 대통령 직선제를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발췌했다라고 해서 발췌 개헌안이라고 합니다. 이 발췌 개헌안은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발췌 개헌안을 야당에서는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러나 기립, 정치 파동을 통해서 옥죄고 기립을 통해서 억압하고 뭐 협박하고 별수를 다 썼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첫 번째는 실패했었는데 지금 세 명만 저기 뭐냐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하도록 협박해가지고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음, 대통령 직선제 투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투표를 하게 됐는데 부정선거를 해야 되잖아. 정견 발표하고 정정당당하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지금 전쟁으로서 당연히 민심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난 국민의 뜻을 따를 뿐 하면서 정견 발표에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부정선거와 정견 발표도 없이 그냥 하면서 돼버린 것이지 1952년에 두 번째로 당선이 된 겁니다. 예. 자, 이때 조봉암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주외교 뭐 다른 내용들을 많이 이 이후에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데요. 이때 조봉암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들고 나옵니다. 자주외교, 우방친선, 민생고 해결 뭐 이런 고려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조봉암 바람을 부산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겼어요. 부산에서는요. 그리고 경북에서도 조봉암이 23% 이때 신익희 후보가 있었는데 돌아가셨죠. 신익희 후보표는 무효표로 되니까 이승만 대 조봉암 대결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승만이 이기긴 했습니다. 조봉암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승만은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은 어떻게 그 정치자금 부정선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 선거 자금을 마련했던 것이죠. 그 선거 자금 마련을 뭘로 했을까? 대표적인 게 중석불 사건입니다. 중석이라는 것은 무기 만드는 금속인데요. 무기 만드는 금속을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수출했었나 봐. 근데 수출하고 달러를 받았잖아. 달러를 미군의 관할하에 나눠줄 수가 있었는데 일부 기업에게 싸게 나눠주고 우리나라가 직접 정부가 관할하지 못하니까 싸게 나눠주고 이걸 또 비료를 사오게 함으로써 농기구와 비료를 사오게 함으로써 비싸게 팔고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짓들은 모두 다 한 것이죠. 중석을 판 달러 불자입니다. 한자입니다. 이걸 일부 기업들에게 커미션을 주고 커미션을 드린 것이죠. 얘네들에게 특혜를 주고 이득을 최대한 취하게 한 다음에 야 내놔 정치자금으로 하게 된 것이죠. 이걸 야당이 조사를 하게 되면서 밝혀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아서 부정선거를 할 수 있고 정치자금을 쓸 수 있을까? 중석불 가지고 장난쳤다라는 것이죠. 그게 정치 파동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야당이 들추어낸 것이고요. 자, 그런데 3대 국회의원 선거로 넘어가게 됩니다. 3대 국회의원 선거 일단 중임을 하게 됐어요. 중임을 하게 됐는데 개헌을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죠. 왜? 중임까지밖에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두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임이라는 건 두 번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철폐
무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개헌 헌법을 또 바꿔야 되니까 그런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안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입후보하라고 했던 거예요. 자유당에서 개헌 정족수를 확보해서 했는데 안 됐어.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 안 된 것도 아슬아슬하게 표 작업 다 해놨지. 그런데도 135표, 딱 한 표가 136표였으면 안정적으로 되는 건데 안 된 거죠. 그런데 머리를 써보니까 203명의 정족수의 3분의 1은 135.33이란 말이지. 반올림하면은 33은 버려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4452이야. 4 이하는 버려버리고 5 이하는 드린다. 그러니까 136이 아니라 135가 맞다라는 것이지. 야, 그럼 135 찬성했으니까 맞네. 개헌안 되겠네. 이게 개헌안이 핵심이 뭐다?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한 번 더가 아니라 그러니까 두 번에 그치지 않고 무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3대 대통령 선거는 할 수 있게 돼버린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 이때 입후보했었던 조봉암이 훨씬 더 표를 더 이전보다 많이 가져갈 것 같으니까. 특히나 자기에게 어마어마하게 도전을 했던 거야. 자기는 북진통일 내세우고 있는데 완전히 이것과 반대되는 평화통일을 주장한다라는 것이지. 경제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못 살겠다 갈아엎자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웠었는데 얘네들이 훨씬 더 반대되는 평화통일,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을 내세우고 있었단 말이지. 진보당이 이후에 여기서 패배하고 등장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진보당을 간첩과 내통했다라는 혐의를 국가보안법을 뒤집어 씌워서 조봉암을 사형시켜 버리게 되었던 거죠. 결국은 삼성개헌이 아니라 세 번째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4.4.5.2를 통해서. 자, 농지개혁은 또 나오니까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승만 대통령 이제 부정선거 마지막 세 번 개헌을 통해서 한 번 더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됩니다. 국비로 영화를 만들어서 광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선거운동도 공무원 정치 중립이잖아요. 가능하게 있고, 그 다음에 3인조, 6인조, 9인조 뭐 이렇게 투표소로 이동해서 투표를 감시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사활을 사전투표 해가지고 이승만을 몰표를 쏟아놓고 투표함 바꿔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당선이 됐었죠. 근데 이 부정선거를 학생들이 야당에서들 지원해고 학생들이 반대 시위가 지적하고 격하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공화국이 결국은 내려앉게 이 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물러나게 되었던 계기가 바로 4.19 혁명이었던 겁니다. 근데 마지막까지도 간신들이 소식을 차단해서 축하서신, 당선 축하합니다에 대한 답장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아무튼 4.19 혁명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나게 되면서 이 과도기를 누가? 허정이라는 사람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허정이 권한대행을 하면서 투표에서 누구를 뽑죠? 윤보선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런데 윤보선 대통령이 오래가지 못하고 61년도에 5월 16일 날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물러나진 않았지만 공존을 하게 됐지만 거의 물러난 거나 마찬가지였었죠.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국가재건회의를 앞세운 박정희가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쿠데타냐 혁명이냐 가지고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비합법적인 수단을 썼으니까 쿠데타가 맞습니다. 아니 우리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했었지만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노란색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런 것이 자신의 정권을 위한 표면적인 일시적인 좋은 정책들이었었고 결국은 부패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지식인들 탄압하고 기득권층과 나중에 합류하면서 정권을 지키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정책이 변환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통화개혁도 우리는 했지 않느냐? 우리는 되게 좋은 것도 많이 했다. 국가를 위해서. 근데 이런 것도 결국은 환에서 원으로 바꾼 게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왜냐하면 환에서 원으로 바꿔버리면은 이전에 있던 화폐는 못 써버립니다. 바꿔야 되는 은행으로 와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럼 지하경제, 그다음에 기업인들, 부정축제자들 다 와서 바꿔야 된단 말이죠. 안 바꾸면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통화 개혁도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도 추진하게 됩니다. 정권 쿠데타에서 차지해 버렸잖아요. 국민들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경제가 잘 굴러가야 돼요. 먹고 살지 못하면 가난하면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부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잘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한일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일단 차관을 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종잣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경제 부흥 정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한국을 지배했던 일본 별로 뭐 잘못한 것도 많고 한국인들이 별로 뭐 좋아하지 않을 텐데 이런 건 상관없는 거죠. 한국이건 일본이건 간에 소련의 지시를 받는 북한이 남하하지 못하게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군의 입장에서 보자 한일 국교 정상화하는 게 제일 좋았던 거예요. 협력했던 게 필요했던 것이죠. 어, 그리고 미국이 방관과 조선의 우리나라의 박정희의 쿠데타로 인한 경제 안정의 필요성 때문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나타났던 것이죠. 또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당시에 오히려 저기 뭐냐 자기네가 배상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뭐 헤이그 육전 국제법에 따르자면은 패전국의 사유재산은 침해 불가하다고 했는데 미군이 그걸 다 뺏어가 버렸으니까 많이 뺏어갔으니까 그때 뺏어간 거 뱉어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는 한국에 물려줄 겸 배상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근데 미군이 요거를 어느 정도 묵인을 해주고 박정희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하는 비디오 하나 더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눌러야 되겠죠. 박정희는요. 이렇게 박정희 정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초반부터 입법의회부터 그다음에 이승만이 물러나고 쿠데타에 의해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는 이 단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